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파트 4. 자존감이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격 이상자들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다. 쌍둥이도 얼굴이 다르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60억의 다른 얼굴이 있는 셈이다. 한 뼘 크기의 얼굴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롭다. 얼굴이 다르듯이 성격도 다양하다. 성격은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다. 사람마다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형제끼리도 같을 수 없다. 형이 젖먹을 때의 엄마 나이와 동생이 젖먹을 때의 엄마 나이가 다르다.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나이도 각기 다르다. 예컨대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섰다가 지방이 망해 온 가족이 외가에서 살았다. 외할머니와 이모들은 냉정하고 불친절했다. 그때 형은 고등학생이었고 동생은 초등학생이었다면 느끼는 아픔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출생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 출생 순위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장남이나 장녀들은 대체로 부모가 젊었을 때 태어나 자란다. 또한 경쟁자도 없이 부모 사랑을 독점한다. 특히 장남들은 우리 집안의 장손으로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 이미 확실한 자리가 확보돼 있다. 그래서 장남들은 일반적으로 성격이 보수적이고 안정돼 있다. 투쟁하기보다는 화해하려 하고 진취적이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한다. 성공하려고 올인하지도 않는다.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너무나 태평해서 아내들이 답답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차남은 입장이 다르다. 자식을 한번 길러본 부모의 태도는 달라져 있다. 애지중지하지도 않고 애들은 다 잘 크게 돼 있어 라고 약간 방치한다. 차남이 나기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아이는 부모 사랑을 쟁취해야 한다. 형이나 누나에게 쏠려버린 부모의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얻으려면 아이는 전력 투구해야 한다. 때를 쓰든지 애교를 부리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든지. 그래서 차남들은 성격이 투쟁적이다. 성공지향적이고 진취적이다. 현상 유지는 지루하다고 느낀다. 항상 변화를 추구한다. 그렇다면 늦둥이의 경우는 어떤가? 늦둥이의 부모는 40, 50대에 들어서 있다. 20, 30대 부모와는 다르다. 이미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어보았다. 출세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사회적 위치도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또한 늦둥이의 부모는 중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도 생각한다. 그리고 자식이 자기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의 부모는 젊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와 다른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늦둥이는 충분한 사랑을 받는다. 젊은 부모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다. 치기와 욕심이 배제된 사랑이다. 성숙하고 안정된 부모의 심리 상태는 아이를 안심시키고 안정된 성격을 만들어준다고 한다. 또한 늦둥이의 부모는 아이를 키워보았던 경험으로 훨씬 능숙하게 아이를 기른다. 그래서 대체로 늦둥이들의 성격이 안정되어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이렇게 성격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성격은 한 사람의 독특한 행동 패턴을 말한다. 예컨대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한다. 그러나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은 늘 미리 와서 기다린다. 우리는 친구들의 성격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늘 지각하던 친구가 약속 장소에 정시에 나타나면 너 웬일이니? 뭐 잘못 먹었니? 하고 의아해한다. 늘 지각하는 행동 패턴, 이것이 친구의 성격인 것이다. 그런 친구는 지각만 하는 게 아니다. 매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 리포트도 늦게 내고 꾸어간 돈도 늦게 갚는다. 음악회에서 늦고 이메일 답장도 늦게 한다. 친구들과 회식을 할 때도 가장 늦게까지 먹고 있다. 꿈을 대고 지각하는 것이 그의 행동 패턴이고 성격이다. 그런데 이런 성격에 따라 자존감도 달라진다. 성격과 자존감의 관계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 자학적 성격은 희생으로 자존감을 높인다. 유난히 자신을 비하하고 자학하는 성격이 있다. 이를 자학적 성격이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심하다. 정신분석 용어를 빌린다면 초자아 기능이 너무 과학적이고 처벌적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된다. 초자아는 자신을 평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초자아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다.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초자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초자아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비합리적으로 가혹한 초자아다. 이런 초자아는 너무 높은 도덕 기준을 강요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모든 행동에 100점을 요구하고 99점을 맞아도 0점 처리해버린다. 이런 초자아를 가진 사람은 초자아를 만족시킬 도리가 없다. 그래서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평가하거나 혹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벌 받을 거야.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 라고 자기를 책망한다. 이런 성격은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인생을 즐길 줄도 모른다. 나는 즐길 자격도 없는 놈이야. 라고 초자아가 가로막기 때문이다. 아내와 성생활도 못하고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죄책감이 심하기 때문에 처벌 불안이 높다. 죄책감이 심했던 한 환자가 천둥번개 치는 날 천벌을 받을 것 같아서 불안 발작을 일으켰던 일도 있다. 자학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천둥번개 치는 날을 싫어한다. 인간은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며 자책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흔히 본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될까? 무능력한 내가 너무 한심하다.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동료들은 인정받고 인간관계도 좋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팀장은 나를 볼 때마다 이마를 찌푸린다. 나도 내가 싫다. 사실 자신에 대한 혐오감은 지독한 고문이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미워서 그런 자신을 세상에서 제거해버리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것이 자살기도다. 죄책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자살한다. 자기 처벌 욕구 동기가 된다. 한 청년은 처벌 불안을 해결하라고 스스로 자기를 처벌했다. 자기 성기를 면도칼로 잘라버렸던 것이다. 비뇨기과에서 나에게 이 청년의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 놀라웠던 것은 그의 태도였다. 성기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염증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심리적으로도 괴로울 텐데 그는 나의 예상과 달리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미소 지으며 나를 맞았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고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한 청년이었다. 침대 옆에선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청년은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었다. 그래서 자유행위와 성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다. 자유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또 해도 욕구를 참을 수 없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 죄책감은 점점 더 심해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창가까지 다녀왔다. 죄책감은 극에 달했고 극단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욕구의 근원인 성기를 잘라버리면 성욕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다. 한밤중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절단을 결행했다. 비뇨기과에서 노력했지만 성기를 살릴 수 없었다. 그는 성기를 잃었지만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가볍고 후련하다고 했다. 이 청년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싶어 한다. 죄책감으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성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성기를 잘라버렸던 것이다. 육체는 아프고 괴롭지만 마음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 후련함을 맛보고 있었다. 이 청년은 죄의 근원을 성기로 보았기 때문에 성기를 잘랐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죽인다. 이것이 자기 처벌로서의 자살이다. 평소에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쉽게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잘 빠진다. 남의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과도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다. 예의 바르고 약속 잘 지키고 희생적이고 빈틈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가혹한 초자아의 위협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다. 가혹한 초자아는 정상적인 욕구까지도 음란죄로 정죄한다. 그리고 죄인은 자존감을 가질 수 없다. 객관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인데도 막상 자신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성격적인 문제를 가진 이들이다. 자학적 성격을 가진 이들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희생적인 생활을 한다. 가족은 끼니를 굶고 있는데 월급을 고아원에 기부하는 사람들이다. 광신적으로 종교적인 매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가 그에게 평화를 주기는커녕 죄책감과 갈등만 부추긴다. 그렇다면 가혹한 초자아는 언제 형성되는가? 초자아는 유년기에 형성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데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내면에 내재화되면 초자아가 된다. 초자아는 아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부모라고 할 수 있다. 너무 엄한 부모, 너무 처벌적인 부모가 가혹한 초자아를 만든다. 아이다운 잘못에 대해서 지나친 벌을 주는 부모의 자식들이 가혹한 초자아를 갖는다.
아이가 도달할 수 없는 너무 높은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의 초자아를 만든다.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도 아이를 혼란스럽게 한다. 예를 들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고 가르친 엄마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아이가 친구 집에서 친구 엄마의 진주 목걸이를 훔쳐왔다. 엄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때 엄마가 우리 아들이 효자네 하고 감동한다면 아이는 혼란에 빠진다. 일관되고 합리적인 초자아를 기대할 수 없다. 부모가 너무 나약하고 부드러워 초자아는 비정상적이 된다.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년기의 부모와 자신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치료를 시작할 때 부모에 대한 최초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격 내부에 남아있는 부모의 흔적을 이해하고 부정적 영향을 교정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정신치료자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쉬워진다. 때로는 부모가 원망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자존감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모는 부모의 성격과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드리는 것이 좋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다루기로 했다. 강박적 성격은 주도권이 자존감을 준다. 성격이 강박적인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청결이다. 집안을 쓸고 닦고 얼마나 청결한지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어도 될 정도다. 한 젊은 부인은 화장실 바닥을 너무나 자주 문질러서 이사한 지 석 달 만에 타일이 벗겨진 일도 있었다. 그녀는 아이 기저귀를 갈 때도 갈등이 심했다. 아이의 엉덩이를 닦고 또 닦아도 더러운 것이 묻어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했다. 아이의 항문 주위가 벌겋게 염증이 생겨 있었다. 아이가 안쓰러워도 닦고 또 닦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강박 성격자들은 목욕도 자주 하고 특히 손을 자주 씻는다. 겨울에 손을 너무 자주 씻어서 손에 동상이 걸린 청년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흰 장갑을 끼고 창틀을 문질러 본다. 검은 먼지가 묻어나면 집안이 발칵 뒤집힌다. 대청소를 해야 한다. 청결이 좋아서가 아니다. 불결이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다. 성생활도 불편하다. 성관계 전후에 복잡한 청결 의식이 필요하다. 비누로 정해진 횟수만큼 씻고 화장지와 로션을 사용하는 등 너무 복잡하다. 성병에 대한 공포도 심하다. 한 대학 교수는 공중 화장실에 못 간다. 변기에 묻어있는 성병균이 오줌 줄기를 타고 올라와 성병에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강박 성격의 밑에는 불결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다. 자기가 정해놓은 청결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맞을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주도권이 필요하다.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집요하게 요구하고 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결의 기준에 도달했을 때 안심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생긴다. 나는 더럽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강박 성격의 두 번째 특징은 정리정돈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책꽂이에 책은 키 순서대로 꽂혀 있어야 하고 옷은 계절별 색깔별로 정돈돼 있어야 안심이 된다. 신발장도 칸마다 넣을 구두와 운동화가 정해져 있다. 출근길에 바빠서 3번 칸에 넣을 구두를 1번 칸에 잘못 넣었다면 구두 생각에 마음이 혼란스러워 일을 제대로 못한다. 점심시간에 택시로 집에 돌아가 3번 칸에 넣어야 비로소 안심이 된다. 강박 성격의 환자는 면담 중에 내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보면 못 견딘다. 아주 조심스럽게 선생님 넥타이가 하고 지적한다. 내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도 책의 선과 책상의 선이 평행이 되어야 안심한다. 비스듬히 놓여있으면 슬그머니 바로 잡아 놓는다. 아니 왜 저 낭만 키가 큰 거야?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렇게 정돈돼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러는 것이다. 강박 성격의 세 번째 특징은 시간 엄수다. 시간을 칼같이 지킨다. 약속 시간보다 항상 먼저 도착한다. 정시를 좋아한다. 상대방이 다만 몇 분이라도 늦으면 갑자기 화가 치민다. 지각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그의 스케줄표는 분단위로 짜여 있다. 그가 제일 기분 좋은 날은 그 스케줄대로 착착 맞아떨어진 날이다. 정신치료 시간도 치료자의 형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케줄에 치료자가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 시간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가려는 것이다. 강박 성격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도권을 쥐라고 한다.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생각되면 엄청난 분노가 터져나온다.
자기는 항상 옳고 신중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식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본다. 심지어 자기를 발견하고 적으로 보기까지 한다. 그런데 사실은 남을 지배하고 주도하려는 욕심에서 주도권을 지배하려는 것이 그런데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 아니다. 주도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다. 주도권을 쥐어야 비로소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나만큼 사려 깊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나 그는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늘 투쟁해야 하고 대인관계에서 비싼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매사에 주도권 쥐기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다. 그래서 강박 성격자의 자존감은 늘 위협을 받는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이런 성격이 두세 달 때 어머니가 대소변 가리기를 너무 엄하게 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용변을 잘 가리는 청결한 아이가 되라고 요구했다.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청결과 순종의 목을 매게 된다. 그래서 청결, 정돈, 시간, 엄수에 집착을 하게 됐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어머니를 제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 똥을 싸고 싶을 때 제 마음대로 싸고 그러고 싶지 않을 때는 참을 수도 있는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다. 어머니가 너무 엄하게 대소변 가리기를 시키면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아서 강박적으로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강박 성격이 되고 만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잘 새겨들을 이론이다.